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마음병원 신경과 윤혁준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 기수 어르신들께도 한번 비슷한 내용으로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오늘도 치매를 주제로 이제 뭐 강의라는 거창한 내용보다 좀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드리고 너무 공포심을 갖는 분들이 많으셔서 치매를 어떻게 해야 예방할 수 있는지,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네. 그러면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치매라는 두 글자를 한 번도 안 들어보신 적은 당연히 없으실 거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너무 걱정을 많이 하세요. 우리나라가 이제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고, 사실 치매라는 질환 자체가 어쩔 수 없지만 연세가 많아지실수록, 연령이 한 해 한 해 늘어날수록 유병률, 즉 발생 가능성이 조금씩 높아지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기 때문에 많이들 걱정을 하시는데, 우선 첫 번째 얼마나 흔한지부터 우선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게 좀 2021년 자료여서 좀 옛날 자료긴 하고 지금은 좀 더 달라졌을 텐데, 21년 기준으로도 우리가 의학적인 나이에서 노인이라고 부르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6.7%였고, 제가 지금 정확한 통계를 다 외우지는 못했는데 이 비율이 지금은 더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17년, 18년 쭉 21년까지 추세를 보았을 때 65세 이상의 인구에서 치매 추정 유병률, 그러니까 병원을 안 가셔서 진단을 못 받고 계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그런 분들을 그냥 통계학적으로 다 감안했을 때 추정 유병률이 한 10% 정도, 65세 이상 인구 10분 중에 1분 정도는 치매이실 거다라고 추정되는 상태입니다. 이게 21년도 통계고, 실제로 그 21년도 기준으로 4년 전이었던 17년도 경우에는 9% 후반대 10%가 좀 안 됐던 것이 4, 5년 사이에 0.4% 정도 늘어난 상태이고, 조금 이제 성별로 나누다 보면은 좀 특이할 거는 그냥 유병 전체 환자 수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아마 여성분들이 조금 더 오래 사시거든요. 평균 수명상. 그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어쨌든 합계로는 추정 치매 환자의 수가 70만 명이었던 것에서 2017년도에 2021년도에는 80만 중후반대까지 늘어났고, 아마 요즘 통계는 90만 명은 돌파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만 65세 기준으로 10분 중에 1분 정도다, 현재로서는. 근데 진료실에서 이제 어르신들을 뵙다 보면은 저 치매 아닌가요? 해서 많이들 오세요. 근데 자세히 들어보면은 그냥 뭐 핸드폰 어디다 놓고 왔는데 기억이 잘 안 나더라. 아유, 대문 비밀번호가 순간 좀 헷갈리더라. 뭐 차키 이거 놓고 왔는데 어디다 넣는지 순간 기억이 안 나더라. 아유, 4시에 우리 손주 학원 데려다 줬어야 되는데 그거 깜빡했다. 뭐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쌓이다 보니까 이제 걱정하셔서 많이들 오시거든요. 근데 대부분 치매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는 보셨는데 얘가 당초에 뭔지 정확히 아시는 분은 없으세요. 치매가 정확히 무엇이냐면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해하고 오시거든요. 깜빡깜빡 하는 거. 근데 사실 이거는 치매가 아니고요. 치매가 아니고요. 치매는 지금과 같은 여러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는데,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치매는 뇌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그로 인해서 생활에 지장이 오는 상태를 일컫는 증상의 명칭입니다. 정확하게는. 좀 말이 어려운데 조금 더 쉽게 비유하자면은 우리가 배가 아픈 거를 복통이라고 하죠. 복통이 있을 때 복통이라는 증상이 생겼으면 여러 가지 진찰 검사 등등을 통해서 원인을 찾겠죠. 뭐 위염이신 분도 있을 것이고, 뭐 위암이신 분도 있을 것이고, 장염이신 분도 있을 것이고, 췌장염이신 분도 있을 것이고, 원인이 다양할 거예요. 복통을 병명이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저희가 증상이라고 하지. 치매도 마찬가지예요. 치매는 그냥 증상의 한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증상이냐?
뇌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생활에 지장이 오는 상태. 추상적으로 들리실 텐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 뇌가 하는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기억력이 있고요. 언어 능력이 있고요. 판단력이 있고요. 사고력이 있고요. 공간지각 능력이 있고요. 시각정보 처리 능력까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기억력, 언어 능력, 판단력, 사고력, 학습 능력, 이해력, 진학력 이 모든 기능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두 가지 이상 떨어지면서 이제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예를 들어 뭐 차키 한번 깜빡하고 대민분 순간 기억이 안 나는데 좀 있으면 생각이 나고 오랜만에 만난 친구 이름이 순간 기억이 안 나고 하지만 생활 다 혼자 하시잖아요. 치매가 아니에요. 치매라고 말할 정도가 되면은 예를 들어 기억력이 떨어져서 똑같은 걸 반복적으로 학습시켜 드려도 도저히 등록이 안 되고 계속 기억해내지 못해서 문제가 생긴다거나 언어 능력 문장을 원활하게 말하지 못하고 단어를 선택함에 있어서 취사 선택에 문제가 생기면서 타인과의 대화에 문제가 생기거나 판단력, 사고력 어떤 상황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단하고 처리하는 능력이 모자라서 너무 쉽게 화를 내고 너무 쉽게 남의 때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고 혹은 어떤 문제 과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실수가 빈번해지는 것. 조금 더 다른 예를 들면 우리 요리하는 것도 하나의 사고 과정이 필요한 일련의 과정이거든요. 뭐 재료를 준비하고 다듬고 어떤 순서에서 무슨 순서에서 뭘 하고 이런 것들이 쭈르륵 세워져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막 자꾸 뒤섞여서 잘 안 된다거나 진학력, 시간, 장소가 너무 빈번하게 헷갈려지거나 혹은 공간 지각 능력에 떨어져서 익숙한 동네에서 길을 잡고 잃어버리거나 등등이 겹치고 겹치고 빈번해지면서 생활이 안 되는 상태. 이게 치매입니다. 그래서 기억력 깜빡깜빡하는 게 치매가 아니고 뇌의 기능, 이런 여러 가지 뇌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내가 혼자서 생활하는데 지장이 생기는 상태. 이게 치매고 결국 증상의 한 가지 명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혹시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비유를 해서 배가 아프면 복통이 생기면 원인이 여러 가지라고 했잖아요. 치매도 증상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결국 하나의 원인이 다양할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을 크게 두 분류로 나누면은 퇴행성 뇌질환 계열이 하나가 있고요. 치료 혹은 일부 호전 가능한 원인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10분 중에 9분은 안타깝지만 퇴행성 뇌질환이기는 합니다. 근데 처음 진단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내가 그 10명 중에 한 명의 가능성이 있는지를 찾는 게 사실은 중요해요. 대부분의 경우는 이거를 먼저 생각하시고 치료 혹은 검사에 대해서 먼저 포기를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는데 물론 흔하진 않지만 이런 어떤 원인들 대사성 질환, 결핍성 질환, 중독성 질환 뭐 등등 이런 원인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쉽게 예를 하면은 노인성 갑상선 기능 저하증도 마치 기억력만 떨어지는 치매처럼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피검사 통해서 알 수 있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흔한 편은 아닌데 엽산이나 비타민 B군 같은 뇌의 어떤 신경계에 작용에 도움을 주는 몇몇 물질들이 현저히 떨어지면서 뇌 기능이 떨어지시는 분들도 있어요. 피검사에서 찾을 수 있고 찾으면 그거 보강해주면 되는 문제고요. 중독성 질환, 쉽게 말하면 어떤 약물이나 뭐 진정출면제 계열이나 뭐 술이나 이런 거에 대한 중독성 질환일 거고 감염성 질환, 뭐 어떤 바이러스나 세균류도 어떤 위치에 뇌에 문제를 일으키면은 치매를 일으킬 수 있고 이 경우는 감염성 질환을 치료하면 되는 거고요. 뇌 구조적 질환, 뭐 수두증이라든지 뭐 혈관성 병변이라든지 뭐 종양성 병변이라든지 어쨌든 이런 뇌 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치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MRI 찍어서 확인이 되면 그거를 해결해주면 치료가 해결이 되는 걸 기대할 수 있고요. 그래서 처음 진단할 때는 내가 이 10% 내에 들어갈 수 있는 원인이 있는지 10% 그렇게 적은 숫자는 아니거든요. 그런 상태인 채로 확인하는 게 먼저고 근데 역시나 이제 퇴행성 뇌질환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뇌의 변성 때문에 오는 분들이 많아야 되고
이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알츠하이머병, 뭐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에 의한 치매, 무의술적 치매 이렇게 생소한 이름도 있고 많이 들어본 이름도 있을 텐데 이런 퇴행성 질환의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은 치매가 뭔지는 알았어요. 뇌 기능이 떨어지면서 동맥적인 생활이 안 되는 상태고 원인은 교정 가능한 것도 있고 교정 안 되는 퇴행성 뇌질환도 있고 원인이 뭔지는 알겠어요. 그럼 당시 어떻게 진단을 하느냐? 대부분 이제 여기서 저항성이 하나 생기는데 뭐 검사만 해 돈 많이 들 것 같고 치료도 안 될 것 같고 아유 뭐 어차피 뭐 치료법도 없다는데 지금 가서 뭐해 나중에 가지 이렇게 지레 겁을 먹고 포기를 하시고 한참 진행된 다음에 오시는 분들 혹은 본인이 오시지 않아요. 그래서 오랜만에 자녀분들 봤더니 이건 아니다 싶어서 막 자녀분들 손에 이끌려 오시고 이렇게 되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복잡하고 어렵지는 않아요. 당연히 처음에 의사와 신경과 전문의와 면담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증상이 있어요. 치매에 합당한 걸로 의심이 돼요. 마치 내과 의사가 진찰했더니 배가 아프면 이제 그 다음에 검사를 하잖아요. 치매라는 증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얼마나 심한 건지 신경심리검사, 신경인지기능 검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교정 가능한 원인이 없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야 돼요. 10%라도 피검사를 하게 되고요. MRI 같은 영상을 통해서 수두증이나 혈관성 병변은 없는지 뇌종양은 없는지 또 퇴행성 뇌질환이라면은 어떤 거에 가까운 건지 찾게 될 거예요. 그래서 MRI 검사를 예를 들어 했다고 할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이게 정상 머리 MRI인데 우리가 흔히 치매를 기억력 저하라고 많이들 생각하시는 이유가 치매 원인의 가장 높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알츠하이머 병이거든요. 50에서 70%라고 보통 하는데 알츠하이머 병의 특징은 여기가 먼저 쪼그라들어요. 보통의 경우는. 근데 여기가 하는 역할이 뭐냐? 기억력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보통 보시는 많은 경우의 치매 환자분들은 어쨌든 첫 증상이 대부분 기억력 저하인 경우가 많아요. 어쨌든 이런 알츠하이머 병에서 보이는 MRI 소견이 있는지 혹은 이렇게 막 뇌 전장이 다 하얗게 변하는 혈관성 치매 소견이 있는지 가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는데 이렇게 가운데 덩그러니 물만 가득 차 있는 분들도 있어요. 수두증은 없는지 뭐 뇌종양은 없는지 혹은 급성 뇌경색이나 이런 건 없는지 이런 원인을 일단 평가를 하게 되고요. 조금 애매해요. 그러면 이제 알츠하이머 치매의 경우는 아밀로이드라는 물질이 우리 뇌에 초반에 쌓이는 게 하나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밀로이드를 찾아내는 PET 검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정상은 아밀로이드가 안 보이는데 알츠하이머 환자분들은 이렇게 아밀로이드가 쌓이는 게 보여요. 요즘은 좀 기술이 발달해서 이 검사가 방사선 동위물질을 체내에 주입을 해야 되고 좀 촬영 시간도 있고 상대적으로 고가의 검사거든요. 제가 대학병원에서 수련받는 한 10년 전에 그때만 해도 한 150만 원, 200만 원 하던 검사여갖고 지금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 뇌에 쌓여있는 아밀로이드를 피검사로 유추해낼 수 있는 정확도가 한 97% 전후 나오는 그런 검사들도 개발이 돼서 어쨌든 내 뇌 안에 아밀로이드가 얼마나 영향을 주고 있는지 확인하는 검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원인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면담하고 신경심리검사하고 피검사하고 영상검사를 통해서 얼마나 심하고 어떤 원인이 있으면 어떤 상태인지를 평가를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치료가 시작이 되는 건데 치료에서는 제가 뭐 교정 가능한 10%는 워낙 종류가 다양해서 여기서 다루지는 않을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을 차지하는 퇴행성 뇌질환을 중심으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완치 안 된다면서요. 약 먹어서 무슨 소용이 있어요? 라는 말을 제가 많이 듣는데 완치는 안 돼요. 그거는 저도 부정하지 않는데 조기에 발견을 해서 초기 단계의 약물이 개입이 됐을 때 그렇지 않은 분보다 본인의 뇌 기능을 조금 더 오래 끌고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이 이만큼이나 나와요. 쉽게 비유를 하면은 비탈길에서 지금 바위가 굴러 떨어지고 있는데 약을 써서 막고 서 있는 거예요.
물론 다시 올려놓을 수는 없어요, 약이. 하지만 맞고는 서 있어요. 약을 안 먹으면 그대로 불러 떨어져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8년 별거 아닌 것 같은 시간인데 보통 아까 65세 이상에서 10%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실제로는 제일 흔한 나이대는 65세보다 더 고령이에요. 70대 중반의 진단을 받았다. 8년 끌어내면 80대가 되거든요.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남자 기준으로 80대 초중반인 걸 감안하면은 조기에 관리가 되면 최소한 그분이 살아 계시는 동안만큼은 유지를 해서 끌어당길 수는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예 안 하신 분보다는 초기에 사용하신 분들이 당연히 더 좀 끌어지고요. 뇌의 기능이 조금 늦게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도 일단 약을 시작하는 게 나아요. 무조건 데이터상으로는. 약의 의미는 최대한 유지 보존. 이게 진행을 막는다 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른데요. 퇴행성 변화 자체는 사실 조금씩 진행은 돼요. 하지만 약을 씀으로써 그에 수반되는 많은 증상들을 억제하고 완화시키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약이 있는데 뭐 이거 다 아실 필요도 없고요. 대부분 부작용은 없으세요. 그리고 초반에 좀 오심이나 소화기 불편감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좀 왕왕 계셔서 처음에는 저용량으로 시작해서 조금씩 자주 뵈면서 용량을 천천히 올려서 소화기 부작용이 없는 상태에서 유지 용량에 맞춰지면 그 다음에는 길게 주기적으로 한 번씩 병원에 오시면서 체크를 하시면 되고, 도저히 소화기 부작용 때문에 못 먹겠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붙이는 패치약도 요즘에 나와 있거든요. 여러 가지 옵션이 있어요, 약 자체에는. 그 다음에 처음에는 많은 분들이 기억력 저하로 시작을 하세요. 알츠하이머 병이 50에서 70%고 그 병의 특징이 기억력 저하로 시작하니까. 근데 어떤 종류의 퇴행성 뇌질환이라 하더라도 시간이 흐르면은 결국에 뇌 기능이 누가 먼저 떨어졌느냐에 차이지 다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한 발병하신 지 5년이 지나고 7년이 지나면은 그때에서부터 이제 보호자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기억력은 비슷하신 것 같다. 아, 근데 너무 예민하시고 뭐만 하면 소리를 들으시고 뭐만 하면 갑자기 밖으로 뛰쳐나가려 하시고, 이거는 사실 기억력과는 큰 연관이 없는 부분이고 전두엽을 위시한 판단력이나 사고력, 억제력이 떨어지면서 생기는 증상들이거든요. 이런 증상이 생겼을 때는 이제 인지기능 개선제만으로는 안 되세요. 이때는 어쩔 수 없지만 뭐 항우울제나 항불안제나 일부 약간 정신 증상을 조절해주는 항정신병성 약물들을 사용을 해야 되고, 이 경우는 사실 이제 조금 주기적으로 보는 기간이 짧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약물의 부작용 중에 약간 의식이 처지신다거나 깔아지시는 걸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렇게까지 쓰는 경우는 진단이 너무 늦어져 있는 경우나 많이 진행하신 경우예요. 사실은 초반에만 약을 잘 드셔도 보존이 그럭저럭 잘 되는 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초기 진단이 더 중요하신 거고요. 그래서 포인트는 완치는 아직 없어요. 안타깝지만 계속 연구는 하고 있는데 그렇게 쉽게 접목되고 있지는 않지만, 현재 가용 가능한 어떤 약물로도 충분히 조기에 발견만 하면은 뇌 기능을 보존 유지해서 끌어갈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편하게 질문하셔도 되세요.